네, 안녕하세요. 레베스티 김윤승입니다. 저는 오늘 중저소국가형 지역사회 포괄적 안보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저희 레베스티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실명 문제와 관련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는 약 2억 5천만 명가량의 실명자 혹은 시각장애인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 약 90%가량이 자원이 한정된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실명과 관련된 질환들은 제때 검진하고 치료를 받으면 실명까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명은 눈은 굉장히 생산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경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저나 저희 레베스티 멤버들은 국제 안보건 분야에서 약 15년 가량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경력을 바탕으로 아이라이크 플랫폼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아이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이 안저 카메라죠. 안저라고 하면 눈 뒤에 이제 눈 안쪽 뒤의 면이에요. 그거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황반변성이라든가 당뇨성 망막병증, 녹내장 같은 질환들을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기를 개발한 이유는 이 기기 같은 경우에 기존의 기기 약 2%에서 5% 가량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커뮤니티의 최말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고 스마트폰은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들이 함께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자칫 버려졌으면 환경적인 오염을 일으켰을 중고 스마트폰이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 주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 쓰인다라는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죠. 앱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료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 원격 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모아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AI 진단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저희는 진단이 되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QR코드 찍으셔도 괜찮아요. 기부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좀 더 발전됐을 경우에는 기부를 받는 그런 플랫폼 자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기부자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우리가 안저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 안저사진의 31%나 진단 불가 이미지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나를 봤더니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있으면은 이 렌즈가 뿌얘져가지고 이 뒤쪽까지 빛이 가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뿌얘졌죠? 그래서 저희가 백내장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백내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루는 질환들은 이렇게 되면 60%가량의 실명 유발 질환들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내장 수술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저 사진을 찍어보니까 진단 불가 사진의 비율이 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다 해가지고 카카오 임팩트 파운데이션에 이것을 좀 만들고 싶어요라는 요청을 드렸고, 결국 카타스테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이 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앱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도의 실제 안과병원들이 도입이 돼가지고 슬릿램프로 사진을 찍어서 한 실제 이미지와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를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이 검증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WHO와 함께 WHO 콜라보레이티브 아이 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아마 증산 안과병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또 한 번의 검진을 거친 후 WHO의 WHO 아이즈라는 앱과 함께 무료로 배포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절치를 깨달았던 단 한 가지 사실은 저희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라이크를 하나의 생태계로 규정을 하고 가능한 많은 분야의 다양한 파트너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내장 앱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 이태영 랩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앞서 발표해 주셨던 김윤승 대표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저는 오늘 백내장을 스마트폰으로 진단하는 카타스캔이라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현장에 가져가서 어떤 걸 좀 배우고 느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AI 랩의 랩장을 맡고 있고 지금은 몰로코라고 하는 기업에서 ML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대학생 때 그 아프리카에 가서 한 달 정도 살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진인데 이때의 기억이 워낙 강렬했어서 이번에 테크포 임팩트에서 이런 프로젝트의 랩장을 모집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셨던 김윤승 대표님과 랩SD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랩SD는 기존보다 50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안저질환 진단기기 아이라이크를 개발해서 이제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실명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시피 백내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안저 이미지 촬영 시 이미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백내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명 원인 1위인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 AI 랩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해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백내장 위험도를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비전으로 저희 랩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카타스캔이라는 이름인데요.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백내장이 영어로 카타락트거든요. 이 카타락트를 스캔하겠다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네, 저희가 만든 프로덕트인 이 카타스캔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로 눈을 촬영을 하면 스마트폰 내에 내장된 AI가 동작하고 촬영된 눈이 이제 백내장의 리스크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간단한 앱입니다. 네, 좀 심플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프로덕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앱 자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 어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앱 자체인 거고 거기서 촬영한 이미지들이 연계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쉽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관을 위한 프로덕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받은 앱을 이제 센터용 모드로 진입해서 환자들 사진을 찍게 되면은 연계되어 있는 이 어드민으로 들어가고 의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의 백내장 상황이 어떻게 좀 변해갔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센터용, 즉 인도의 비전 센터와 같은 어떤 그런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네, 먼저 이제 센터용 로그인을 하고요. 이렇게 기관에서 저희가 부여한 기관 아이디를 입력하고 환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코멘트도 남길 수 있고요. 그리고 촬영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합니다. 안경을 벗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제 눈인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AI가 분석을 해주고 리스크가 낮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환자를 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빠르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환자를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눈 사진을 찍지 않고 제가 벽 사진과 그냥 그냥 V자를 찍었는데 이 경우에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AI 모델이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연계되어 있는 기관의 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전송이 되는데요. 네, 앱에서 촬영한 스캔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AI에서 판단한 그 판단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AI가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관에 있는 의사분들이 직접 이 이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정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상이다라고 표시를 한 상황이고요. 네, 저희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프로덕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도 이 백내장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상에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 즉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아서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거기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 수집용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용 앱을 현지 병원에 전달하여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해서 AI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AI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의 이미지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AI가 뭐 눈썹을 보고 백내장을 판단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피부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일관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나 크기가 다른 이미지들을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것 또한 이제 AI 모델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이때 사용한 모델이 이제 아이 디텍션 모델, 눈 감지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거쳐서 AI 모델이 일관된 방식으로 백내장을 이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타겟했던 인도와 같은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쉽게 잘 터지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쉽게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런 스마트폰 AI 앱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서 돌아가는 AI가 아니라 저희는 스마트폰 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은 FastVIT라고 하는 경량화된 AI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촬영을 하게 되면 눈 확인 모델, 그러니까 아이 디텍션 모델이 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눈이 맞다면 적절한 사이즈와 배율로 확대를 하거나 크로핑을 해줍니다. 만약에 눈이 아니라면 사용자한테 눈이 감지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촬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공된 이미지가 백내장 탐지 모델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입력한 자신의 어떤 증상에 대한 5가지 문진 결과를 결합해서 백내장의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든 저희 모델의 성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집한 약 100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9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인도 분들이 대다수고 뭐 나이대나 인종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 상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퇴근 후에 모여가지고 만든 프로덕트를 들고 이 성능을 검증하고자 인도로 저희가 떠났습니다. 인도로 간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짜 사용자들의 백내장 데이터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거였고요. 2번째는 실제 이 앱을 사용할 그 사용자들의 가감 없는 피드백을 좀 듣고 싶어서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이제 너무 완벽했고요. 유저들이 극찬을 했고요. 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여러분들 그랬을 리가 없겠죠. 항상 현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방문했던 인도의 병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었는데요. 응급 환자와 일반 환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막 혼재되어 있었고요.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나 선풍기 하나 없이 굉장히 모두가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저 테스트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유저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 테스트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느낀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글씨를 좀 크게 디자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 분들께서는 글자가 거의 안 보인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이 앱이 뭐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설명해주지 않으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스스로 촬영해서 셀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그런 UX 플로우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두세 번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다. 옆에서 누군가 찍어주는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또 프로덕트의 방향성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국에서 테스트했을 때 없었던 문제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의 실내, 그리고 특히 병원은 굉장히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흔들림이 많고 초점이 잘 안 맞고 제대로 찍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의료용 토치 이런 플래시 같은 걸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잘 나오고 백내장도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AI에 이렇게 토치를 비춘 이미지를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촬영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림 형태로 좀 녹여내는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좀 확인하려고 인도에 갔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안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는 나름 열심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인도에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이 주제가 AI로 높이는 의료 접근성인 만큼 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의료 접근성이라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물리적 접근성, 두 번째는 경제적 접근성,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접근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접근성은 저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신의 백내장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이 목적 자체가 이런 물리적 접근성을 좀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 이 스마트폰이 동작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것도 이런 물리적 접근성을 좀 완화하고자 했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제적 접근성은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비용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이제 스크리닝 이후에 뭔가 진단이나 직접적인 치료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좀 고려되어야 하는 접근성이 이런 경제적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프로덕트는 직접적인 치료를 해주는 앱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프로덕트에서 이러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문화적 접근성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크게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보다 인도 어르신들이 글자 인식을 훨씬 더 못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아예 읽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훨씬 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앱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다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했던 인도라는 어떤 그 사회의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이 저희 프로젝트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좀 역으로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프로덕트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로 이제 언어 문화적 수용 수준을 좀 반영을 해서 현지 언어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맥락을 좀 더 잘 반영하는 그런 반영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모델이 알려주는 진단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 모델이 백내장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 좀 백내장인데도 정상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정상임에도 백내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를 받아본 이제 현지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의료적인 어떤 진단을 대체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의미니까 병원에서 뭘 해라 이런 좀
더 철저한 설계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어드민과 같은 프로덕트가 저희는 뭐 비전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좀 사용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 같은 행정구조 같은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어떤 제도적인 행정적인 협력을 좀 도모하는 것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진 한 장과 제가 배웠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임팩트는 코드를 완성하는 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일 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 늘품가치의 대표 박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품가치는 사실 지금 동떨어져 있는 약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주민들 가까이로 가져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입니다. 저희는 크게 약을 잘 먹고 또 잘 버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국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1:1 맞춤형 복약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을 사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약은 또 버려지게 되는데요. 필요가 없어진 이 약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배출되고 또 궁극적으로 폐의약품의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품가치에서는 사실 이 많은 약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지약물 복용자 수, 즉 하루에 약을 5종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을 다지약물 복용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다지약물 복용자가 136만 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숫자인데요.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약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불건강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약을 받기는 쉬운데 사실은 어떻게 약을 먹어야 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비어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기도 한데요. 부끄럽게도 약국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는 현재 복용해야 되는 처방하는 약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밀려드는 환자들 속에서 이 약에 대한 정보를 주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급급한데요. 그래서 늘품가치가 하는 마을약사의 활동, 찾아가는 복약상담소에서는 약을 받은 이후의 과정에 주목을 합니다. 약을 포함하여 우리가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영양제들과 이 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이 많은 여러 곳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함께 먹어도 되는지 등등 약의 사용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소를 저희 활동의 주안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주로 약국이나 병원이 아닌 주민들이 조금 더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용 시설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납니다. 약을 많이 먹고 있는 다지약물 복용 주민들이 내가 먹고 있는 약,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모두 싸들고 와서 약사와 충분한 시간에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의 서비스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참여 주민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저희 서비스의 효과가 좋을 거고요. 또한 약국 이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신체 장애인 분들이나 혹은 약국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1:1 복약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약 상담이 시작되면 이 단계에서도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그 보유 질환 혹은 생활 습관들을 기초 설문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본 상담, 약사와의 상담이 시작됩니다.
약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약사와의 상담과 함께 즉시 해결이 됩니다. 약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잘못된 혹은 중복된 약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요. 그 밖에 청취를 한 생활 습관의 문제라든지 혹은 복지 자원의 부재 같은 문제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약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설명을 하고 그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집에서 약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활동에서는 한 어르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검어진 혀를 3개월째 치료하지 못하고 계신 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발견하는 사례는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사실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증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것이 큰 후유증 그리고 기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임의 중단을 발견하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불편함을 병원을 가야 할지 혹은 어느 과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담을 작년까지 모든 페이퍼 중심의 상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설문의 과정도 종이에 작성을 하고 그 종이를 약사에게 전달을 해서 약사가 짧은 시간 안에 그 기록을 살펴보고 약사의 상담 이후에도 그 종이에다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다소 좀 비효율적이고 상담의 속도가 느리며 약사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질의 차이가 생긴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소개드릴 케어링 노트라는 서비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랩장님의 발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영 랩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케어링 노트 랩장 맡았던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케어링 노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만들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노인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제가 할머니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그 병원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고 주변의 노인들을 보니까 이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재밌거리라고는 TV밖에 없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한 환경이어서 약 먹고 치료받고 밥 먹고 누워있고 이거의 반복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나이는 들기 마련이고 또 사그라드는 순간이 와서 그러면 더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늘품가치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9명이서 재능봉사로 케어링 노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팀을 어벤져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블처럼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팀 리딩하고 그다음 PM 역할 그리고 UX 기획과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서 상원님이 설명드린 설명을 이어서 하자면 다재약물 복용자 수가 136만 명인 이 시대에 늘품가치는 이제 찾아가는 복약 상담소라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작업으로 운영돼서 과정 전반에 비효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노인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이 기회가 감소하고 있었고 또 마을 약사 활동에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활동인데 이게 장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려면 잘 만들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투입 시간 대비 실질 상담 시간이 높은 그런 상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동화와 AI를 곁들여서 온라인 복약 상담소를 짓자를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네, 잘 만들려고 해서 저희는 현장을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팀 킥오프하고 한 주 만에 바로 이제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복약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여 관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관계자분과 같이 서비스 아이데이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개선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짚어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만든 케어링 노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홈화면인데요. 꽤 예쁘지 않나요? 네, 이게 PC랑 패드에 대응되는 웹사이트로 저희는 만들었고요. 조금 더 막 프로페셔널한 것보다는 스마트하고 다정하고 친근하게 그런 톤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상담 일정이라고 있는데 약사님들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김케어 약사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서비스는 약사님, 관리자님, 그리고 기록 보조자님 이 세 가지의 역할자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고 역할자마다 하단에 떨어지는 메뉴가 다릅니다. 늘품같이 부스에서 케어링 노트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전반에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 새의 이름은 피피입니다. 필이라는 그 알약에서 따온 이름이고 약사님을 대변하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진단했던 첫 번째 문제점 소개드리자면 약물 기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상담 시간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노인분이 본인이 드시는 모든 복용하시는 약물을 들고 와서 책상에 두고 약사님이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류에 작성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런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시간이 꽤 길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러오기 자동 완성 기능으로 손쉽게 의약물 기록을 쓸 수 있게끔 개선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약물 기록을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이전에 기록이 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몇 글자만 수정하면 바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약물 이름이 막 영어랑 숫자랑 막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몇 글자만 쓰면 이제 식약처 API를 통해서 약물을 쉽게 이름을 작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담 시간이 30분으로 꽤 길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기억이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담 내용이 많이 휘발되고 또 기록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기록과 AI 요약을 통해서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담 과정 전체가 녹음이 되고 그래서 이 녹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고 또 저희가 열심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 녹음 기록이 이제 주요 키워드, 그다음 주요 내용들, 안내가 더 필요한 부분, 이제 다음 상담 때 체크하면 좋을 부분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재 기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사님이 직접 메모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이전 상담 기록을 찾고 또 전달하기 번거롭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류 내지 파일로 보관되고 있어서 찾기가 어렵고 또 이거를 개별 메신저로 약사님한테 따로 전달드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약사님이 처음 상담을 하면 보시는 화면인데요. 이전에 기록이 있으면 이렇게 누적돼서 회차별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직접 작성하신 중재 기록 그리고 우측에서는 이 상담의 요약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은 히스토리 부분인데 기초 설문에서 항목 관련해서 건강 문진한 데이터를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현실은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이 케어링 노트를 잘 만들고 처음으로 관악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날 저와 제 랩원이 연차를 쓰고 가서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119 요원처럼 있다가 도와드리자 이랬는데 진짜 연차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점은 인터넷이 느리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녹음 저장을 하는 프로세스가 랩에서 아무리 실험했을 때는 1분 내외로 걸렸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되게 느렸고 그래서 이 녹음이 올라가는 속도만 5분 더 넘게 걸렸고 가끔 인터넷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땀나는 순간이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랩 내부에서 이 녹음 자체 프로세스를 싹 바꿨는데요. 녹음 파일이 실시간으로 쪼개져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구조로 아예 새롭게 개선을 해서 덕분에 약사님은 여유 있게 다음 상담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화자 선택 부분인데요. 이게 화자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한 공간에 여러 상담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누가 약사고 또 누가 내담자인지 선택하는 그런 플로우인데요. 사실 이 화면도 막 고심을 해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상담에 참여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목소리 잡힌 사람의 가장 긴 발화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 추천 레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이 녹음의 30% 이상 말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나름의 추천도 달고 그래서 약사님이 이걸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플로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화면이 딱 처음 보는 약사님을 지켜보니까 막 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현장에서는 시간도 너무 없는데 보시면 텍스트가 너무 길고 그래서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본인이 했던 말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테스트를 많이 하고 정확도를 개선해서 별도의 유저 인풋 없이도 자동으로 추출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개선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20개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사실 이 베타 테스트로 이슈를 발견했을 시점이 랩 종료를 한 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 달 반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거를 걱정하면서 제가 랩원들한테 괜찮겠어요? 이런 태도로 여쭤보니까 그래 정말 고맙게도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되게 기꺼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끗 차이가 사용성 개선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좀 평가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단축돼서 상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재상담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용이했고 랍보 형성에도 용이했다라는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순수 상담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록 정리할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져서 내담자 케어 회의 시간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내담자 케어 회의 시간은 이제 약사님이 하신 이 상담을 토대로 공공 종사자분들과 이 사례를 공유해서 국가적으로 이 분에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계 자원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인데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늘품가치에 사업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케어링 노트가 도입되고 나서 작년 대비 올해 복약 상담 수는 4배, 그리고 내담자 수는 3배 더 늘었다라고 전해 들었고 또 마을 약사 활동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막 달리고 끝나서 한숨 돌릴 시간을 가졌고 근데 돌아보면서 이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그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볼 계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공감과 존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랩원들 모두 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
이 펠로우님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업으로서 이렇게 사회적인 일에 종사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치시는 건데 그게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의 할 수 있는 것들로 돕자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이커의 프라이드입니다.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제품은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팀은 그냥 쇼윈도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쓰이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유저를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놀, 일인데요. 그냥 일하는 게 노는 거고 노는 게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일하면서 재밌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이었고, 또 매력적인 팀원들과 보냈던 즐거운 시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측에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저희 랩이 이제 새벽 4시까지 밀린 일을 치우는 해커톤 데이 때 제 캐리어 속을 찍은 부분인데요. 상원 펠로우님이 포션을 선물해 주셨어요. 피로회복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선물을 받고 제가 나도 돕고 너도 돕는 그런 나도 너도 프레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케어링 노트 랩원 각각은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개인적인 배움과 성장을 하면서 나를 돕는 일을 했고, 이 서비스를 늘 품가치 있게 잘 전달드리면서 너를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사실 늘품가치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카카오 임팩트와 모두의 연구소는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조금 더 힘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물로 보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게 제일 큰 성공 요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술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상상도 못했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이 제 질문이네요. 아마 박상원 선생님하고 같은 것 같은데, 돕는 AI를 현장에 적용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이 되죠,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카트락 자체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안전 카메라의 그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카타락 환자들을 구분을 함으로써 이 사진이 찍힐 수 있을 법한 이 안저 진단이 확실한 사람들만 따로 먼저 진단을 한다는 면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검진하고 다시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스터디로 만들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저희 케어링 노트는 거의 개발하는 순간부터 바로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상담을 기록하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완전히 1시간 정도가 비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원래 4시간 하던 것을 3시간 만에 같은 숫자를 상담을 하고 뒤에 남는 1시간으로 그 사례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그 저희 상담에 오는 주민분들을 연계해준 담당자, 주로는 사회복지사와 저희 상담을 했던 약사가 함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약물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앞으로 다음 진료를 볼 때는 어떤 뭐 메모를 지참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그 후속 과제들을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분을 좀 더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모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복약 상담 노트가 아니라 케어링 노트라는 그 이름을 좀 구현할 수 있었던 효과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러한 성과들이 또 빠르게 지역사회 안에 펼쳐 나가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담 횟수는 4배, 그리고 상담에 참여하는 상담 그 내담자의 수는 4배로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질문을 답변하면 되는 거죠. 밑에도 있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를 읽어보자면 최근 국내 대규모 통신 보안 사고가 있었던 것만큼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케어링 노트는 어떤 원칙으로 설계했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이게 저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케어링 노트 제일 처음 만들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의료정보 보호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을 이 발표에서는 설명 못 드렸지만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정보 동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케어링 노트 랩은 일단은 접근 권한은 권한이 있는 약사분들, 관리자들, 그리고 서비스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보존 기간은 사업 종료 3년 이후에 파기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다 비식별화된 상태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 이제 그 의료기관이나 국가 공공시설과 같은 그런 케이스를 공유할 때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원님, 그러니까 즉 늘품가치 측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기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재능봉사 형태로 저희 3번이나 자문을 해주셔서 같이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저한테 온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면, 완성도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윤영 랩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뭔가 동기부여를 잘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좀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본인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분들을 모신 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 뭐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카톡방에 막 온갖 홍보를 다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막 SNS에 또 이런 포스팅을 올려서 이런 걸 많이 좀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 레번들을 모집하는 면접을 거의 매일 한 4-5시간씩 한 5일 정도를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팀원들을 모셔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꾸준하게 기여를 해주셨던 게 그래도 좀 완성도 높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된 거죠?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만나서 질문해 주셔도 다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